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프롬 유튜브. 뭘까요, 이게? 예, 유튜브에 있는 영상,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학기 마무리하는 주죠. 여러 가지로 바쁠 거고요. 또 기말 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기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웹페이지 또 웹 콘텐츠 제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나름대로 아주 포인트 있게 잘 정리한 영상을 몇 개 간추려 봤거든요. 특이합니다. 1분 동안에 보통 1분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는데 1분에 하나의 태그, 한 태그를 아주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상을 만든 친구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참 잘 만든 것 같아 가지고요. 물론 내용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1분짜리 영상이 한 7개쯤 먼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HTML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HTML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태그들 하나하나를 1분 단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7개가 다 이제 살펴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미래, 현재, 또 어떻게 해서 그게 개발이 돼 가지고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영상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우리 배울 때 이런 얘기도 했었었지, 이런 생각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먼저 HTML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해장석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HTML5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에디터를 켜서 HTML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된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표 doctype HTML은 이 문서가 HTML5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HTML5는 태그 방식을 사용하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요. 태그 방식이란 쉽게 말해 폴더 속에 폴더를 넣고 그 속에 폴더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시게 되면 HTML 속에 헤드와 바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헤드와 바디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웹 문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문서 제목, 키워드, 제작자 등의 문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웹 브라우저에는 보이지 않고요. 바디는 웹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할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와 몸이죠. 그럼 HTML 기본 구조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때요? 괜찮죠?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요점만 딱 찍어서,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고 예를 들어갖고 막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들은 한 1분 8초 동안에 플레이된 영상을 보면은 HTML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구성된 요소는 뭐와 뭐가 있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죠. 물론 설명이 많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초보자가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싹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그랬지, 맞아,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괜찮은데 나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다른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태그를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영상도 한번 같이 보죠. 이번엔 H 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해장석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H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 태그는 무엇일까요? H 태그는 영어로 헤딩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H 태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체보다 커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볼까요? 먼저 아톰 에디터를 켜주신 다음에 빈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HTML의 기본 요소를 작성해주시고 화면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이제 만든 웹페이지를 들어가 볼까요?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 태그의 크기는 이와 같은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H 태그는 웹에서 제목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태그이죠. 그럼 H 태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어때요? H 태그의 용도 이해가 되나요? 포인트만 찍었잖아요. 내가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앞에다가 H라는 태그를 쓰고 그 뒤에 숫자만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큰 글씨가 되고 큰 숫자일수록 작은 글씨가 된다는 거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봤었죠? 예, 포인트만 딱 찍어서 설명합니다. 진짜 나는 보고서 되게 좋았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탁탁탁 머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주변 환경 또 사용하는 예 이런 걸 충분히 살펴보고 연습해야지만 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친구 같이 간단히 이렇게 1분에 정리해 갖고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씩 투자해 가지고 또 매주 3시간씩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좋은 영상이지 처음에 학습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태그에 대한 설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입니다. BR이 뭐였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의 장속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BR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는 쉽게 말해 줄을 바꿀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드에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 엔터키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HTML에선 아무리 엔터키를 많이 쳐도 글자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줄바꿈 태그 BR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BR 태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BR 태그에 대한 사용법 군더더기 하나도 없죠. 줄바꿈할 때 씁니다. 끝 하고 끝내버리네요. 예, 실제로 그렇거든요. BR 태그. 그리고 지금 앞에 얘기할 때 H 할 때는 헤딩이란 용어를 썼는데 BR 할 때는 특별한 설명을 하질 않죠. 예, 태그에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개발자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학습할 때 굳이 이게 원어가 뭐지 무슨 뜻이지를 이렇게 자꾸 캐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썼지? 이 단어가 더 의미가 더 확실하고 명확한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개발자가 정했으면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우린 사용만 할 뿐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또 다른 HTML 태그를 만들면 되는 거죠. 아니면 마크업 랭귀지를 새로 설계해 가지고 여러분이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마크업 랭귀지 태그를 해독해낼 수 있는 브라우저도 여러분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결하죠. BR 태그는 줄바꿈한 데 사용한다. 좋아.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요번은 HR 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의 장속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HR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R 태그는 웹페이지에서 가로선, 즉 구분선과 수평선을 긋는 태그입니다. 단락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태그이죠. 그럼 HR 태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거만 봐도 BRI가 줄바꿈이 되네? 이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R, 좋아. H 헤더도 좋고 헤딩도 좋고 BR도 있고 그러면서 HTML 태그에 대한 전체 구조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 친구는 다른 저작도도 좀 사용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파워포인트도 난 충분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훌륭합니다. HR 태그 저렇게 수평선을 긋는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그 선은 어떤 제목을 강조하거나 어떤 구분을 할 때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아직도 한 3개쯤 남았는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건 PRE 태그입니다. PRE 태그 어떤 용도로 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해장석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프리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태그가 무엇일까요? 프리 태그는 Pre-formatted Text의 약자입니다. 미리 포맷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프리 태그 안에선 있는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BR 태그 없이도 줄바꿈이 가능하고 BR, HR 등의 모든 태그들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프리 태그를 사용하면 문서에 옮기기 굉장히 편하죠. 그럼 이상으로 프리 태그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1분짜리 강의가 이렇게 여러 개를 쭉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한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아주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이 너무 이제 1분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안 드나? PRE 태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아까 BR이나 다른 태그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들면서 장점과 단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아 보였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이게 이제 내가 알다 보니까 아니까 이제 남의 그 흠들, 결점도 찾아내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욕심 부리는 요소에 대해서 왜 설명이 빠졌을까? 난 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PRE 태그 이렇게 써서 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업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내가 돌이켜보건데 HTML 배울 때 태그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이거 꼼꼼히 다 설명했다가는 한 학기 내내 끝날 수도 없습니다. 태그만 갖고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만 잘 찍어준 이 영상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PRE 태그, 아마 기말과제 할 때 PRE 태그를 쓴 친구들이 있나?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로 PRE 태그 내용을 만들 때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좋은 쪽은 아니고요. 단순히 태그만 가지고 작업할 때는 PRE 태그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죠. 아주 유용한데, 자바스크립트로 표현된 내용을 제어할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PRE 태그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P 태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해장석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P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는 파라그래피의 약자로 문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스를 입력하게 되면 BR 태그를 쓴 것처럼 줄바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왜 P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BR 태그는 단순히 줄바꿈만 할 수 있습니다. P 태그는 BR 태그와 다르게 속성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진을 통해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고, 스타일을 활용해가지고 색상값, 크기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단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와 ID 값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줄바꿈만 할 땐 BR 태그를, 글자의 스타일과 속성값을 바꾸고 싶을 땐 P 태그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P 태그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 태그에 대한 설명 가볍게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 친구가 자바스크립트까지 고려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HTML 태그로서의 P에 대한 설명, P 태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아이디나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정했을 경우 나중에 그게 단순히 태그 내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문단, 그 객체 같이 그걸 갖다 불러다가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었죠. 자바스크립트 대부분 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것만 하고 있는 것만 편집해 썼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클래스를 지정해서, 특히 아이디를 지정해 가지고 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객체를 불러다가 조작할 수도 있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다른 프로그래밍적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P 태그, div 태그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P, div. 그리고 CSS에서 어떤 스타일을 정의할 때도 보면 대부분 P 태그가 div 태그를 이용해서 그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많이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분짜리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div 태그에 대한 설명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해장석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div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는 디비전의 약자로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레이아웃을 만들 때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iv 태그는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엔 스타일과 위드, 하이, 볼더, 백그라운드 컬러, 플롯, 말진 등이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는 CSS에 쓰이는 속성 값을 불러올 때 사용되는 속성이고, 위드와 하잇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볼더는 테두리의 두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속성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배경색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플롯은 div 태그의 정렬을 하는 속성이고, 말진은 div 태그의 정렬 기준 끝에서부터 여백을 주는 속성입니다. div 태그만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안다면 웹사이트의 프론트엔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div 태그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여기선 div 태그의 속성,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오, 괜찮죠. 예. 그래서 div 태그는 어떤 때 쓰는 게 좋다. 영역을 나눠서 할 때, 특히 그 아이프레임 같은 거 쓸 때, 뭐 영역 그 내용을 저해할 때 썼다. 그러니까 보통 레이아웃 배치할 때 이걸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까 p 태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내용의 문단을 지정하는 용도, div 태그는 레이아웃 할 때 어떤 구역을 설정하는 용도로 쓰면 좋다고 하네요. 우리 실습할 때 div 태그가 테두리, 보도 이런 거 써가지고 테두리의 선, 또 배경 색깔 지정하는 것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나? 기억을 해줬으면 좋으련만. 예, 어쨌든 그런 기능들에 div 태그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1분짜리 동영상 7개 봤거든요.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HTML로 해서 웹페이지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용어를 쓸 때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틀 구성도 이 친구 꼭 괜찮아 보이거든요. 물론 뭐 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전문 IT 강사 같아요. 학원에 계신 분 같은데 간결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성우같이 마치 뭐 스토리텔링 하듯이 재밌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어서 오시게나. 프로그래밍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네. 여기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바로 문법 공부에 전념하는 것보다 그 언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네.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언어를 연마했을 때 자네들이 어떤 분야에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자네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연마하면 좋은지 공부 방법이 명확해진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자네들의 여정에 엘리가 함께할 것일세.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전반적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코멘트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던 그 시절,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는 UI 요소가 더해진 이 첫 번째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가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의 개발팀을 이끌던 마크 앤더슨은 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만들었던 이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UI 요소가 더해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HTML과 CSS로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HTML의 약자인 Hypertext,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동만 가능한 정말 정적인 웹사이트만 가능했습니다. 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급격히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크 앤더슨은 계속 고심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정적인 웹사이트를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하, 그래! 스크립팅 언어를 추가하자! 이렇게 이미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웹사이트 안에서 돔 요소들을 조작하면서 다이나믹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크 앤더슨은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그때 한참 뜨고 있었던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의 자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를 주로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쓰기에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와서 기존에 존재했던 스킴 스크립트 언어를 조금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 브랜든, 우리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자. 기존의 스킴 스크립팅 언어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문법은 조금 더 자바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 브랜든, 우리는 시간이 없어. 이것을 10일 안에 만들어보자. Oh yes, I'll try my best. 그리하여 브랜든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프로토타입을 베이스로 한 정말 유연한 언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1994년 9월에 내부적으로는 모카라고 불렸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추후 라이브 스크립트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안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라이브 스크립트 엔진, 즉 인터프리터가 포함이 되어서 브라우저가 출시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웹 개발자들이 이 라이브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가 그 언어를 이해하면서 그 언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알맞게 이 DOM 요소들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바 언어의 인기가 치솟고 있었는데요. 이 넷스케이프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바의 인기에 살짝 얹혀서 잘 올라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라이브 스크립트의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비슷한 걸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여 1995년도에 공식적으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위에 자바스크립트와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할 수 있는 엔진이 포함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이런 넷스케이프사의 성공 사례를 목격하고 이 브라우저의 무한한 잠재성을 확인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서서히 뭐야, 브라우저가 뜨고 있잖아. 우리도 우리만의 브라우저를 출시해야 돼 라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으로는 넷스케이프사에서 출시한 브라우저를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이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해서 이 소스 코드를 복원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넷스케이프사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와 그 엔진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원해서 그대로 베껴와서 조금만 기능들을 변경해서 자신들만의 언어인 척 언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의 아바를 빼버리고 JScript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시장에 내놓게 되죠. 두둥. 그리하여 1995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 개발자들 고통의 시발점이 됩니다. 웹 개발자들은 너무나 다른 이 두 브라우저 위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문구들을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요. 웹사이트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면 우리 웹사이트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서 더 잘 보이니까 넷스케이프를 지금 당장 다운받아요. 이 사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 넷스케이프사는 이크마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에 찾아가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97년 7월 첫 번째 이크마 스크립트 1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바로 이크마 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엔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는 이렇게 만들고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야 되고 그런 문법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크마 스크립트 3에서는 새로운 에러 핸들링 방식에 관련된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3echo 오퍼레이터, 관계 연산자 등 등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크마 스크립트 4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클래스도 한번 넣어보자. 옵셔널 타입 어노테이션은 어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논의되는 동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무려 95%의 사용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조금씩 건방져지게 되는데요. 야, 우리가 개발자들이 쉽게 하게 하려고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었지 클래스를 추가하면 더 이상 스크립트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씩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we don't care anymore.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이야.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표준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이 이크마 스크립트의 표준안에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2000년도부터는 이런 표준화 진행이 더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인 2004년도에 드디어 우리의 친구 모질라사에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질라사는 이크마 인터내셔널 단체에 찾아가서 야,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 3라는 멋진 언어가 있고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타마린이라는 엔진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우리 다시 표준화를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액션 스크립트나 타마린은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쓰여지고 있는 제이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표준화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앞에 두고 3사의 치열한 이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우리 불쌍한 개발자들은 이런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웹 시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제시 제임스라는 사람이 하얀 종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종이에는 아작스라는 기술 명세서가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오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획기적인 아작스가 도입이 됩니다. 이런 아작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크마스크립트 표준화를 앞두고 3사의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에는 오페라 브라우저나 다른 브라우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자들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느라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웹시장이 증가하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웹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사이에서 드디어 jQuery, 도조, 모툴스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된 문제점은 딱 하나, 이 개발자들이 더 이상 다른 브라우저의 구현사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야, 너네 이제 딴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제공하는 API즈만 써. 우리가 제공하는 함수들만 호출하면 밑에 알아서 다른 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신경 써줄게. 즉 너네는 브라우저가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많은 브라우저들이 얼마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write less, do more 이라고 강조하는 jQuery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래밍의 철학은요,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 를 만들 때 API들을 잘 작성하셔서 나중에 구현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코드는 수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좋은 프랙티스입니다. 이런 진취적인 변화 속에서도 이 웹시장을 급격하게 바꾸는 정말 진취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08년도에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는 Just-in-Time Compilation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 포함된 브라우저인데요. 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강력한 엔진이 포함된 브라우저입니다. 이런 크롬의 획기적인 등장에 시장에 존재하던 다른 브라우저들은 헐, 망했다. 우리도 성능 개선을 좀 해야겠는데? 라고 좋은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2008년 7월에 이 모든 브라우저들이 모여서 생산적인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표준화를 좀 만들어보자. 우리 서로 도와주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보자 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드디어 2009년 이크마스크립트 5가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 2015년도 이크마스크립트 6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시는 클래스나 에러 펑션, 컨스트나 렛 이런 모든 아이들이 바로 이크마스크립트 6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조금씩 수정된 부분들이지 거의 커다란 변화들은 5랑 6에서 모든 것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성숙하고 잘 정착된 언어라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들이 이 이크마스크립트의 표준사항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jQuery나 도조, 모툴스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런 자바스크립트와 웹 API에서 제공하는 API들만으로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브라우저들마다 이런 이크마스크립트의 표준안을 따라가는 다양한 엔진들이 존재하는데요. 크롬에는 V8, 그리고 파이어폭스에는 스파이더몽키, 그리고 사파리에는 JS Core,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는 차카라라는 다양한 엔진들이 존재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쓰여지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은요, 노드.js와 일렉트론에서도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 2월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사에서도 드디어 V8 엔진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은 다양한 브라우저들을 쓰고 있고 또 모든 사용자
사용자들이 최신 브라우저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 쿨한 기능이 탑재된 최신 버전의 이크마스크립트로 개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최신 버전의 이크마스크립트를 쓰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만 이 자바스크립트 트랜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즉 이크마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을 5나 6로 변환해서 이 변환된 코드를 생산해주는 이 트랜스 컴파일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SPA라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즉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이 SPA를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React, Angular, Backbone, Vue 같은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SPA를 조금 더 쉽게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를 위한, 브라우저에서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요. 이런 이크마스크립트의 활발한 표준화를 통해서, 그리고 강력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통해서 이제 Node.j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Node.js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이용한 백엔드에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이고요. React Native나 콜도바 같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신다면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잠재력도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였는데요. 요즘에는 웹 어셈블리가 등장해서 Rust, C, C++, C#, Java, Python, Go 다양한 언어들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고, 이 C++로 만들어진 게임 같은 아이들도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그래픽 툴 중에 하나인 피그마도 이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좋은 예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에서 7년 동안 계속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언어에서는 당당하게 11위를 차지했는데요. 개발자들이 배워보고 싶어하는 언어에서는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봉을 바라보시면요, 자바스크립트를 쓰실 수 있으면 5,600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뒤에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쿼리 셀렉터나 콘솔 로그 같은 웹 API들을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를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뒤에 웹 API들을 배워서 우리가 브라우저랑 프론트엔드 상에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다음에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자바스크립트 첫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 예,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 멀지 않은 과거부터 개발이 됐는데 참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고요. 좀 더 좋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뭘 배우고 또 뭘 이용해서 살아가야 될지, 좀 직장 생활할 때 내 무기는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 주기 바랍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